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참 따뜻한 친구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렌토의 오디오 책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지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래요. 렌토 방송 듣고 있으니 솔솔 잠이 오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오디오 책방 속에 나긋나긋한 그 어떤 평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고요한 잠의 나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니 행복하고요. 여러분과 정서적 교감을 이루는 건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번 2화가 건강에 관한 것인데요. 의사의 반란에서 저는 암에 대해서 쓰여진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암이 사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긴 세포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생겼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에 저는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제3화는 행복에 관한 것으로 책을 골랐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출판사는 메이븐이고요. 저자는 한성희 님이고요. 정신분석자이자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떤 페이지를 열어서 보더라도 정서적으로 자식에 대한 따뜻함과 배려,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그 밑바닥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이 마치 어머니가 제게 보내주신 편지 같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스러운 딸이고 아들이었죠. 마음 한구석엔 늘 어머니 사랑이 그리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궁극은 행복이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행복할 것 같았고요. 청취자분 여러분들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의 프롤로그 가운데서요. 30년 동안 미처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 아래서요. 마지막 부분 발췌했어요.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그랬듯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이다.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이면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의 재미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잘 안 떠오르고 자꾸만 화가 날 때는 이 책을 참고하렴.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살고자 했던 엄마의 인생을 보며 힘을 내라. 우리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아, 파이팅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 1장의 못된 딸이 되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골라봤어요.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내가 속을 썩였고 내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내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여 삶을 꾸려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에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페이지 26에서 가져왔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은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 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눈물에 인색해지고요. 눈물의 양이 줄어든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애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린다.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내가 걱정할까봐 더 씩씩한 척하는 딸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음껏 울고 난 뒤의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 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살아가라.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감정은 모른 척하고 억누르면 언젠가는 튀어나온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과 강도로 튀어나오면 참 난감해진다. 그래서 감정도 적절한 환도 내에서 흐르도록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 한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기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다. 웬 한간 소리냐고? 아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크게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젊었을 땐 나를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지위나 재력에 먼저 관심이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지. 그러나 살아갈수록 알겠더구나.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것이라고. 그러니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울고 웃으렴. 모든 감정을 흐르도록 둠으로써 생이 선물하는 다채로움을 가능한 많이 경험하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저자는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요. 수없이 실패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소제목 아래 편지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이 있을까?
아이가 두 발로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말을 제대로 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옹알대듯이 무수한 실패와 헛수고가 쌓여 성공의 경험을 가져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꼽히는 베이브 루스는 3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런을 714개나 쳤지만 동시에 삼진 아웃 최다 기록 보유자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최고의 농구 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도 통상 9,000번 이상 실토했고 300회에 가까운 경기에서 패배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했는데 누군가 그에게 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 10,000번 실패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했단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가 성공했을 때 그가 유난히 똑똑하거나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성공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찾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들은 가까이 실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종종 실패를 겪지만 이 과정에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도 얻게 된다. 두려워야만 하던 실패를 막상 해보니 그것이 생각보다 별게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16개의 봉우리의 정상에 오른 엄홍길 대장도 목숨을 건 38번의 등정 가운데 20번을 성공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두려움을 이겨내서가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20번의 등정만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경험한 수많은 실패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록을 세운 엄홍길만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 산을 오르다가 숨져간 동료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 고봉과 싸우는 나를 보지만 나는 나 자신의 싸움을 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편지를 하나 더 골랐어요. 제목은 회사에서는 똑똑함으로 승부하려 하지 말 것. 앞으로는 남성적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을 모두 아우르는 인재가 각광받을 거라고 한다. 효율성과 조직적인 사고가 강한 남성적 특징과 소통과 조율에 능한 여성적 특성은 둘 다 필요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도 남성적 문화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아이를 낳건 낳지 않건 어쨌든 앞으로는 누구나 평생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에 있어 프로가 되는 것만큼이나 회사라는 조직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마디 하자면 회사에서 성공하려거든 혼자만의 똑똑함으로 승부하려 하지 마라. 회사가 발전하는 것은 똑똑한 개인 때문이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이 하나가 되어 생산적으로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이 똑똑해도 그것을 내세우기보다 조직 전체가 협업의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은 2% 부족한 듯 허름해 보이나 속으로 단단한 사람이다. 상대방을 긴장시키거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는 허허실실의 사람 말이다. 그들은 상대로 하여금 쉽게 마음의 빗장을 풀도록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따라 나는 내가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함께 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럴 때 내가 더 멀리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의 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하지 말 것. 그런데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사랑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랑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출발해 사랑을 하는 단계를 지나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에 도달한다.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단계는 이른바 콩깍지가 씌어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는 단계다. 이때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과 분리된 그들만의 낙원을 창조한다. 그러다가 두 번째 사랑을 하는 단계에 이르면 콩깍지가 벗겨져 슬슬 상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른바 애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에게 헌신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에 이르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속에서 휴식한다. 비록 열정적인 사랑은 소멸되었지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는 관계 속에서 편안한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머무르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콧 팩 박사는 사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과 만나 겪는 황홀한 순간을 온몸으로 즐긴다. 이것도 에너지를 쏟는 행위지만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랑에 빠지는 단계를 지나 사랑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성장에 주목하며 자신의 선입견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고 진정으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
즉, 사랑은 특정 대상을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몇 년 전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사랑은 의리라는 말을 했다. 첫사랑 아내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린 결론이라면서 말이다. 프로그램에 함께 나온 패널들은 그의 말에 웃었지만 나는 의미 있는 말이다 싶었다. 그들 부부도 콩깍지가 씌어 서로를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단 한 사람처럼 느끼며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열정적인 사랑이 식어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감싸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부침을 겪은 김태원 씨지만 그가 지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부부 사이의 의리 덕분은 아니었을까? 그러니 더 이상의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허송세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재움으로써 성장을 도와주듯 외롭고 힘든 마음을 서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상대를 성장시킨다. 그 덕분에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도 살아볼 마음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끝내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서 만남과 헤어짐만 반복한다면 사랑이 주는 성장의 기쁨은 끝내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3장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골라봤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누려야 할 인생 최고의 기쁨이다. 인생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젊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자주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도 해봐야 다음 사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깻잎과 배추는 앞면보다 뒷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걸 요리를 해봐야 알 수 있듯이 사랑도 몸소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버리는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파도 사랑을 놓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럼에도 홀로 있는 것보다 누군가 사랑하는 일이 왜 더 행복한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라는 고약한 레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이 레슨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 왜 그에게 끌렸는지, 왜 그렇게 싸웠는지, 끝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다. 그렇게 미처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도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사랑은 경험을 통해서만 성숙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를 지탱하는 능력을 친밀감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가족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집 밖에도 존재한다는 건 참 든든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일,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수연 씨에게 너무 따지지 말고 집 밖에서 친밀감의 대상을 만들어 보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그녀가 사랑을 하기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그녀가 자신의 아픈 자와 마주할 용기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남자를 결혼 조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의 장점을 보는 눈을 키우고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이 맞는지 또 가치관이 다를 때는 어떻게 대화로 풀어야 하는지 등 소통 능력을 키워보라고 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좀 더 정확히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라는 말을 남겼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타인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보류하지 말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완성할 수 없다. 꽃도 벌이 날아와 당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애벌레가 꽃잎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듯 인간에게도 타인의 손길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과 결핍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 마지막으로 언제든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 서로의 존재를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지만 그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란다. 평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따라 후회 없이 사랑하거라. 사장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골랐어요. 하나는 자존감 이야기고요. 하나는 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자존감에 너무 목매달지 말 것. 따라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니? 간단히 말해 자존감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다. 그러고 보면 자존감이란 마음의 기초 체력 같은 것이다. 야구나 축구같이 한 시즌이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 종목에서 결국 우승하는 팀은 기초가 탄탄한 팀이듯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크고 작은 우환을 겪지만 끝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힘이 바로 자존감이다. 물론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불운을 비켜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요즘은 누구나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흔들릴 때,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할 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어떤 이들은 자존감을 일종의 스펙처럼 배우고 갖추고 높여나가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지. 그런데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도 시련을 당하면 울고 가시돋친 말에 아파하며
스스로 뭔가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에 흔들리기도 한다. 자존감이 위축되는 경험은 주위에 널려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일시적인 자존감 위축은 감기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려 애쓰고 불편한 감정을 밀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주의가 집중되듯이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부족한 자존감만 더욱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차라리 상한 자존감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그럴수록 긍정적인 피드백이 늘어나고 자존감은 알아서 튼튼해질 테니까. 엄마는 요즘 지하철을 타면 지칠 줄 모르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소녀들을 곧잘 만나곤 한다. 예전에 소녀들은 누구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소녀들은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더구나. 누구에게 보이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이만하면 훌륭해 라고 말하는 소녀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자존감이라면 험난한 세상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언제나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나라는 친구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는 마음으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은 피로의 원인인 걱정과 공포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잘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막연한 걱정과 공포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필요한 일은 뜬구름 같은 걱정을 자잘하게 쪼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다. 누구든지 눈앞에 과제가 크고 어렵다고 느낄수록 걱정이 늘고 행동력이 약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가장 쉬운 부분은 있는 법.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책을 한 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자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싶어지지. 그럴 때는 제일 흥미있는 주제를 먼저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래도 시작하기가 어려우면 딱 한 페이지만 쓰겠다고 결심한다. 그것도 안 되는 날에는 소제목과 뼈대만이라도 쓴다고 마음 먹는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작아도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조금이나마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느새 제일 어려운 주제에도 저절로 손이 가게 된다. 무기력을 이기는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현실감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격파해 나가다 보면 걱정 없는 습관도 조금씩 수정되기 마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배짱도 함께 기르면 좋겠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면 좋겠지만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살겠는가?
그러니 노력한 만큼 안 풀린다고 끝없이 자신을 닥달하거나 난 뭘 해도 안 돼 하며 자포자기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갖지 말자 하는 심정으로 넘겨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일과 나 사이에 확실히 금을 그어야 몸과 마음이 쉴 공간이 생기고 쉬어야 에너지도 샘솟는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까지 몽땅 먹어치운 농부라고 하셨다. 정말 그렇다. 애쓰다 지쳐서 쓰러지는 것만큼 허무하고 바보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제 세상도 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자신을 피로로 내모는 마음의 습관도 함께 고쳐나가면 어떨까? 이제 5장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장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요, 1장에서 4장까지 오면서의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젠 좀 마음 편하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서요. 정말 참 좋았는데요. 5장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저자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인생 별거 없다. 재밌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철이 들어야 돈을 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 밥값을 해봐야 철이 든다. 돈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미래도 덜 불안하고 꿈도 수월히 이룰 수 있고 관계도 더 좋아지며 더 자신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린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모두 돈 걱정을 하는구나. 영국의 심리학자 로저 핸더슨은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돈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물론 좋지 않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돈은 중요한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돈 문제야말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심리적 독립이 안 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 아이로 남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건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대상이 부모든 배우자이든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그만큼 상대방은 의존하는 일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반대급부적인 귀결이다.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주인공 선비 허생은 오막살이 집에 살며 몹시 가난하게 생활하면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책만 읽었다. 아내는 삭바느질로 살림을 꾸려 갔는데 하루는 굶주리다 못해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만 읽고 있는 남편을 타박했다. 장인밭이나 장사치가 되어 돈을 벌 수 없다면 차라리 도적이라도 될 수 없겠습니까? 결국 허생은 집을 나가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큰 돈을 벌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간 살림을 혼자 감당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큰 짐을 떠안기는 셈이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도둑질을 권할까? 철이 없다는 말에서 철은 계절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 철이 없다는 건 수확의 시기를 놓쳐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함을 뜻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성인은 철부지나 다름없다. 철이 들어야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밥값을 할 수 있을 때 철이 든다. 밥값을 한다는 건 돈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밥벌이의 지겨움도 고스란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스로 번 돈은 아무리 작아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과는 다르다. 자기 노력과 땀이 들어간 돈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런 돈에는 자부심과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산다. 돈은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한 물질로 바꾸게 하는 교환 도구다. 구두 수선공은 구두를 고쳐 돈을 벌고 교사는 학생을 가르쳐 돈을 벌고 나 같은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일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르는 사람은 사회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돈은 자유를 선사한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에게 자유를 위한 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게요, 이 편지들 가운데서 꼭 하나만을 골라서 읽어달라고 하면요, 저는 5장의 이 마지막 부분,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밌게 살아라 라는 부분을 골라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처음에 넣을까 하다가요, 그래도 너무 처음에 넣어버리면 끝까지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밌게 살아라. 너의 외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한 가지. 너도 알다시피 내 어머니는 6.25 전쟁을 겪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30여 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셨다. 젊어서는 6명의 아이를 키워내느라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한시도 쉴 틈이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힘든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내게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질경이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생활력,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 같은 것들이다. 나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더 닮았다고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몇 해 전 병치레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난 후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장모님을 참 많이 닮았다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어릴 때는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다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다르게 살리라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불평이나 하소연을 하지 않으셨고 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 내가 어릴 때 너를 키워주기도 했던 내 어머니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있게 살아라. 어쩌면 어머니는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지만 그럴수록 삶의 재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아닐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 그 에너지야말로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과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 누구나 삶의 무게에 지치게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만다. 그럴수록 삶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에게 재미있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다. 딸아, 나는 너에게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될까? 바라건대 나는 너에게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했으며 순간순간 재미있게 생동감을 지니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한 번 지나간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불평이나 한탄으로 날려버리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거나 남들에게 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내 몫만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러니 따라 할머니 말씀처럼 삶 속에서 재미를 놓치지 말아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와 너를 시험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말을 떠올리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성희님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가운데 일부 편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흐르는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지셔서 행복하셨는지요? 아니면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마지막 장에 있었던 기절,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떨칠 수 없을 때, 사는 게 죽기보다 힘이 들 때, 그 대목에 이르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게 떠오릅니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렌토입니다.